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1%에서 3.2%로 낮췄습니다. 미 연준의 긴축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경제 전반의 타격 때문인데요. 글로벌 증시도 잔뜩 위축돼 있죠. 이런 때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 증시, 세계 경제 상황도 어렵고 물가는 오르고 연준은 긴축을 강화하고 정말 시장도 좀 안 좋은데 투자자들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많습니다. 네. 자, 미 연준의 긴축의 영향이 제일 큰 것 같은데요. 미국의 시장 지금 하방 압력이 전반적으로 크고 강하게 지속되고 있다. 네. 이런 평가가 많은데 혹시 염 이사님 어떻게 이 하방 압력, 주가의 하락 압력 얼마나 계속될까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 뭐 모든 기업들이 다 하방 압력이 센 건 아니고 그 안에서도 사실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테크라 그러죠. 이 고성장주들이 하방 압력이 계속 빅테크. 좀, 예. 예. 특히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엔비디아 같은 기업입니다. 뭐 엔비디아. 자율주행 칩이라든가 이런 예. 걸로 주가가 굉장히 지난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고점에서 한 30% 이상 주가가 급락을 해버렸어요. 30%까지 예.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또 반면에 뭐 미국의 농기계 업체죠. 자율주행 뭐 이런 농기계를 만드는 존 디어라는 회사하고요. 존 디어. 네. 예, 그다음에 미국의 코카콜라. 코카콜라.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흔히 이제 보통 가치주라고 많이 명명을 하는데 예. 이 기업들은 막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지금 가치주들은 그렇게 오르고 예,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미국도 그 안에서 기업마다 차별화가 심한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빅테크 기업들의 시총이 워낙 크니까 예. 지수에는 이들이 빠져버리면 영향을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전반적으로 지수 하락 압력을 좀 받고 있는데 사실 지금 미국 S&P 500 네. 평균 지금 PER이 한 19.4배 정도 된대요, 퍼가. 19.4배. 4배. 물론 많이 내려왔죠. 예전에 한 23배, 4배 정도까지는 갔었으니까. 예. 근데 2017년, 18년이 지금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네. 당시 미국이 이제 금리 올리고 양적 긴축하고 네. 그 시절에 S&P 500의 당시 평균 퍼가 18배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그걸 대입해 보면은 예. 지금 7% 정도 더 빠져도 충분히 가능한 위치예요, 사실은. 당시가 퍼가 18배고 18배니까. 지금은 19.4배니까. 4배니까. 예, 7% 정도 조정은 나와도 사실 이상할 건 아니라는 거죠. 당시랑 이제 왜냐면 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교한다면. 예. 그래서 뭐 여기서 더 빠진다는 게 아니라 예. 지금 그만큼 당시와 지금 상황이 비슷한데 그때도 퍼가 굉장히 낮게 거래가 좀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고평가 기업들에 대한 할인이 지금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뭐 아까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성장주들이 주가에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급격하게 하락 조정을 받고 있고 예.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부진하지만 예. 미국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인플레이션을 전가할 수 있는 아까 뭐 코카콜라 같은 기업들이라든가 음식료 또 아니면 이제 요새 뭐 캐터필러 같은 네. 건설 뭐 굴삭기 회사들 있잖아요. 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연일 강세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그 안에서는 굉장히 좀 차별화가 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금리에 따라서 성장주냐 가치주냐에 따라서 이 흐름에 의해서 미국 주식도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서학개미들 말씀하신 엔비디아라든지 또는 뭐 애플, 네. 테슬라 이런 빅테크에 관심이 많고 거기에 투자를 많이 네, 했지 않습니까? 그런 주식들은 지금 하방 압력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빅테크 추들의 하방 압력은 좀 더 갈 가능성이 좀 있는 건가요? 아니 저는 이제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은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뭐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사실 아까 지표 말씀드린 대로.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하방 압력이 좀 높은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어느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예. 다만 이제 문제는 그거거든요. 금리가 꺾인다는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 상승이 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10월, 11월에 기억하시겠지만 메타버스 관련주가 엄청 셌잖아요. 당시에 뭐 미국의 페이스북 같은 예. 그 기업들이 셌던 이유도 메타버스에 대한 환상도 있지만 당시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격히 떨어졌거든요. 제 예. 기억에는 1.2인가요? 3까지 떨어졌던 걸로 제 기억이 나요. 네. 근데 그러면서 성장주에 대한 환경이 좋았는데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2.8까지 올라왔잖아요. 예. 10년 만기. 그러니까 이게 꺾이는 시그널이 나와줘야 다시 성장주로 사람들의 시선이 옮겨가겠죠. 꺾이는 신호가 나와야만 네, 된다. 근데 지금은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금리가 꺾이려면 인플레가 정점에 달했다는 또 다른 신호가 뭔가가, 예. 뒷받침돼야만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직은 아직 확인하려면 확인이 안 되고 있다. 몇 달은 또 걸리니까 예. 당장은 좀 쉽지 않은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학개미들 참 이거 간단치 않군요. 미국도 그렇지만 지금 중국은 더 경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뭐 경기 부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 뭐 워낙 많이 떨어지니까 이제 중국 주식 많이 투자하고 살 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투자 전략 괜찮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길게 보면 저는 중국도 괜찮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길게 본다면. 네. 근데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금 모든 게 너무 불확실하잖아요. 중국도 지금 사실 미래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저는 뭐 어느 정도 저점까지 왔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중국의 리스크가 지금 두 가지잖아요. 예. 일단은 첫 번째가 이 셧다운이 어디까지 갈 거냐. 봉쇄가 예. 어디까지? 이게 왜냐하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좀 계속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고집하는데 예. 이거를 좀 바꿔주면 다행인데 예. 지금 아직은 계속 고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분기점은 뭐냐면 지금 시장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내일이죠. 20일 날 상해시 봉쇄를 좀 풀 가능성이 높다. 내일이요? 이런 언론 보도들이 많이 중국 쪽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해 봉쇄를 예. 부분적으로. 근데 그게 만약에 지금 확진자가 2만 명이 넘잖아요. 네. 제로 코로나에 좀 안 맞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오히려 봉쇄를 더 강화해야 되는데 네. 만약에 내일부터 중국 상해시를 좀 풀어준다. 음. 그러면 이제 시진핑 주석의 정책이 좀 바뀔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제로 코로나 정책의 변화의 감가 될 수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중국 경기가 또 조금씩 이제 좋아질 수가 있기 내수가 때문에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예, 그걸 좀 한번 내일 한번 지켜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예. 두 번째가 역시 중국은 공산당 정부이기 때문에 정책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그래서 작년부터 공동부유 아마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알리바바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진짜 문매를 맞아버렸잖아요. 네. 작년에 또 교육 업체들. 근데 이거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중국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너무 좌지우지되는 그런 이제 플랫폼 기업들보다는 중국이 분명히 지금 정책적으로 미는 업종들이 있어요. 가장 정책적으로 미는 업종?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2차 전지. 반도체도 지금 어쨌든 포기 안 하거든요. 반도체 굴기 반도체. 계속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이테크 산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 그 제조업 중에서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음. 이쪽과 관련된 기업들은 저는 투자기에는 충분히 있다. 음. 다만 그 중국을 대표하는 플랫폼 기업들은 이 중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규제를 계속할지 지금 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좀 옥석을 좀 가려서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전기차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실제 외국 투자자본 펀드 같은 경우에 그런 쪽에 지금 여전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자금은 좀 빠져나가죠. 중국이 최근에 워낙 안 빠져나갔습니까? 좋지만, 근데 그 동안은 이제 그쪽 그걸 흔히 이제 중국의 과창판이라고 표현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런 쪽에 대해서는 아마 자금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중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로 와 보면 제가 오늘은 정확하게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이달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한국 주식 3조 원 이상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네. 뭐 한국이 팔기가 참 좋으니까 팔 텐데 지금 뭐 이렇게 조금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겁니까 우리 시장?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로 봐야 될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는 이유는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제가 좀 정리만 해드리면 일단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니까 네.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거의 100% 수입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무역 수지가 적자죠. 이번 4월 달에도 아마 적자 날 가능성이 높은데 무역 수지가 적자면 당연히 경상 수지가 악화되니까 예.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게 달러 강세, 원화 약세.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 때문에 지금 팔고 있고 두 번째가 글로벌 경기가 안 좋으면 예. 지금 안 좋은 이유는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 전쟁, 또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근데 이게 경기가 안 좋고 우리나라는 중간재를 수출하는 국가잖아요, 사실. 뭐 이제 여러 가지 소비재에 들어가는 최종 소비재보다도 예. 그 들어가는 중간재 부품들을 많이 납품하는데 그 경기가 안 좋아지면 예. 이런 수출들이 막힐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나 한국은 예전부터 경기에 민감한 국가야. 줄여야 되겠다. 약간 이제 이런 논리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달러가 너무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화 자산인보다는 달러가 낫다. 근데 이게 되게 좀 제가 오늘 한 증권사 이제 데이터를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데이터 보고 좀 깜짝 놀랐던 게 무슨 데이터인가요? 외국인이 다 팔았거든. 판 걸로 지금 나오잖아요. 예. 1월, 2월, 3월 지금 지속적으로 그렇습니다. 매도를 하는데 1분기가 1, 2, 3월이잖아요. 예. 근데 물론 외국인이 많이 팔았는데 가장 많이 판 국가가 영국이래요. 영국계 자금. 외국인 중에서 네, 영국계 자금이 많이 네, 팔았어요. 외국인이 미국만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어, 영국계가 한 5조 원 정도를 팔았다고 하고 예. 그다음에 그 룩셈부르크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거기 뭐 헤지 펀드들이 예. 거기 이제 세금 같은 게 좀 면제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헤지 펀드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한 2조 정도. 룩셈부르크에서 한 2조. 근데 영국이 5조. 나머지 국가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게 미국인데 예. 미국은 보통 장기 자금이에요. 뮤추얼 펀드 같은 데가 어. 되게 많은데 미국에 연기금도 많이 있잖아요. 거기는 2조 2천억을 샀대요, 한국을. 1분기에
예, 1분기에 샀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데이터를 보고 또 그것뿐만이 무슨 일인가, 아니라 이게? 아일랜드, 예. 일본기 이쪽도 다 좀 장기 자금들이거든요. 예. 이쪽도 금액이 많은 건 아닌데 각각 5천억씩. 음. 그럼 결국엔 외국인들 중에서도 단기 자금의 성격, 그러니까 헤지펀드라 그러죠. 공매도도 네. 하고 이런 쪽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도를 했는데 공격적으로 한국 주식을 팔았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지 못한 미국계 자금 같은 장기 자금은 오히려 한국 주식을 사고 있었어요. 그 그래요? 급락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그 신흥국 펀드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는. 근데 이제 워낙 이 단기 성향의 외국인 자금들이 너무 매도를 많이 하니까 이게 사실 잘 안 보이는 거죠. 외국인 자금 파는 자금도 국적을 좀 따져서 저희가 좀 자세히 네. 보도를 해야 되겠네요. 영국계 룩셈부르크 헤지 펀드들이 좀 많이 팔았다. 예, 근데 장기 자금인 미국계는 좀 오히려 우리 매수를 한국 주식을 강화하고 있다. 매수를 했다. 예. 그러면 삼성전자가 가장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고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국민 주식 성격인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팔아서 끝없이 추락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조금 반등하는 네, 오늘은 거 올랐습니다. 있는데요. 네. 저 제대로 된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때가 언제쯤일까요? 그러니까 이것도요. 사실 그 IT도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이제 답답해하시는 게 네. 아니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그러니까. 2분기도 좋대요. 예, 2분기도 지금 실적이 2분기도 괜찮습니까? 오히려 전분기보다 지금 증가할 걸로. 근데 왜 이렇게 빠지냐면은 하반기가 좀 이제 꺾일 거다. 주가 이제 실적이. 미리 선반영하잖아요. 보통 3에서 6개월을. 그러다 보니까 1, 2분기 좋은 거는 이미 반영됐다. 이제 중요한 건 하반기 아니냐. 근데 하반기에 사실 반도체 가격 상승을 기대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냐면 중국 때문이죠, 사실은. 중국의 중국의 봉쇄로 봉쇄령이 인한 경기 둔화. 결국엔 지금 실제로 PC나 모바일 같은 경우가 좀 많이 꺾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런 데 들어간 반도체 수요가 줄면 공급은 늘어나고 재고가 늘면서 아 이거 가격 빠지는 거 아닐까. 사실 이거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거든요. 사실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외국인들 아까 말씀드린 헤지펀드나 이런 데서는 계속 이제 이런 논리로 예. 주식 비중을 줄이는 거죠. 근데 저는 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빠졌다고 치면 예. 이미 만약에 3분기에 실제로 안 좋아지면요, 저는 오히려 주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왜요? 미리 선반영을 다 했기 때문에. 지금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호재도 미리 선반영되면 호재가 현실화되면 주가가 빠지잖아요,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은 것처럼 악재가 만약에 진짜로 그게 현실화되면 예. 오히려 이제 되돌림이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애플 같아요. 왜냐하면 애플이 고가 제품을 많이 만들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비싼 제품은 반반 갈려요. 비싼 제품도 이제 안 팔릴 거다. 아니다. 비싼 제품은 여전히 잘 팔린다. 예. 이게 서로 충돌을 하는데 예. 그 분수령이 이제 9월이나 10월에 나오는 애플 아이폰입니다. 애플 아이폰은 아이폰? 고가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플 아이폰이 고가폰이 이런 소비 우려에도 잘 팔린다. 그러면은 시장 참가자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거든요. 네. 고가폰도 우려를 했는데 고가폰은 끄떡없구나. 그러면 투자들의 이제 심리 자체가 바뀌면서 굉장히 또 강한 상승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 그 분수령은 좀 9월, 10월이 될 텐데 아직은 좀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9, 10월이 이 반도체주의 네. 어떤 분수령.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계속 뭐 희망적이면 좀 올랐다가 네. 또 안 좋아지면 좀 빠지는 그런 반복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될 텐데 다만 지금은 저는 좀 팔지 말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네. 우리가 보통 밸류에이션 많이 따지잖아요. 가격 수준. 네, 그러니까 PBR 지표로 많이 보는데 반도체를 예. 네, 지금 삼성전자가 PBR이 한 1.3배까지 떨어졌어요. 1.3배. 예. 주가 순 자산 비율이 예. 1.3배. 하이닉스가 1.04배 정도 됩니다. 아, 거의 한 배밖에 안 됩니까? 네, 1.04배? 근데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하단이 어디냐면 삼성전자가 1.1배. 과거에 그 1.1배가 옛날에 그 코로나 위기 터졌을 때 42,000원까지 한번 간 적 있잖아요. 네. 그 레벨이 PBR 1.1배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자산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지금은 55,000원이에요. 거기가. 최저 수준, 그러니까 그러니까 PBR 정말 기준으로 본다면 네, 최악의 최악의 경우에 55,000원. 55,000원이다. 근데 PBR 기준. 지금 아까 1.3배거든요. 지금이 1.3배는 거의 중하단이 거의 밑에 있는 거죠, 사실은. 네. 근데 그 정도 위기는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밸류에이션 거의 바닥이고 하이닉스가 최바닥이 0.94배 정도 돼요. 거기가 97,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하이닉스는 거의 다 한번 왔다가 지금 간 건데, 예. 그러니까 지금이 그렇게까지 위기상이냐 이거죠. 코로나랑 우리가 비교해봤을 그 위기 상황 때의 자산 순자산 비율로 비교했을 때 지금 가격이 거의 그렇게 내려와 있다. 때. 네.
그래서 예. 저는 아무리 악재가 있다 해도 지금 상황에서 매도를 고민할 게 아니라 예. 조금이라도 뭐가 좋은 게 나오면 오히려 급하게 또 위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견디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저는 항상 그런 기대를 가지고 견디는데 주가는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외국인들이 팔고 그러게 문제 아닙니까? 네. 네, 외국인들을 왜 파는지. 외국인들 파는 건 뭐 아까 말씀드린 예.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이라도 해소가 된다면 분명히 좀 주가는 좀 복원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분들 주가 순 자산 비율 기준으로 우리 염이사님 판단할 때 가격이 최악의 상황에 거의 근접해 있다. 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또 하나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플랫폼주들입니다. 중국 플랫폼주들은 좀 어렵다는데 우리 뭐 만만치 않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지금 굉장히 네. 안 좋은데 뭐 수익이 아주 안 좋은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일단은 수익성, 그러니까 올해 매출은 좋은데요. 예. 지금 증권가에서 예상하기로는 1분기도 그렇지만 수익성은 좀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 인건비 부담 때문에. 그 인건비. IT 개발자들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특히 작년에 게임 개발 때문에 IT 개발 인력들 이렇게 그 스카우트 하느라고 인건비를 굉장히 높게 줬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전반적으로 이게 인건비를 높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눈높이가 높아지니까 카카오나 네이버도 사람을 구하려면 비싼 인건비를 지불해야 되고 기존 인력들도 당연히 이제 연봉 인상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인건비 부담이 좀 구조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수익성이 좀 부정적이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건 주가 측면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지금 빅테크가 못 간다 그랬잖아요. 예. 한국의 빅테크는 네이버, 카카오잖아요. 그렇죠. 미국형 기업들. 예. 고밸류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의 국채 금리가 지금 3년물이 거의 3%까지 갔잖아요. 그럼 당연히 똑같은 논리예요. 같은 논리로. 할인을 또 받을 수밖에 예. 없는 거죠. 고성장주니까. 이 두 가지가 좀 맞물렸기 때문에 주가가 좀 부진할 수밖에 없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 이거를 줄일 수는 없어요. 네. 그럼 주가 반등하려면 일단 첫 번째가 금리가 꺾여야 되고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그럼 실적 면에서 뭘 기대해야 되냐면 해외 매출. 해외 매출이 늘어요. 이제 양사가 모두 다 해외 매출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한번 늘려보겠다 영업을 해가지고 해외 매출에서 가시적인 성과 나오면 이 부담을 딛고 또 주가는 회복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크하실 건 주주분들은 어쨌든 금리가 언제 좀 꺾일지 금리가. 그거랑 해외 쪽에서 성과 음. 이 두 가지를 꼭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플랫폼주들 해외 매출 좀 성과를 좀 확인하고 어떤 투자 전략을 네. 세워야 할 것 같네요. 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많은 악재가 있는데 혹시 투자 전략 차원에서 무슨 기회가 있는 그런 업종이나 종목 같은 거 생길 수 있을까요? 인플레가 저도 뭐 좀 너무 고인플레잖아요. 좀 꺾였으면 좋겠는데 사실 지금 공급 부족이 너무 심하니까 이게 뭐 당장 한두 달 안에 해결될 문제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인정을 하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보면 네. 극단적으로 성장주만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굉장히 좀 포트가 다양하실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플레 시기니까 경기 민감주 한두 개 정도는 편입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인플레 관련주들이 또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미 예. 이미 많이 올랐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예. 지금 못 오른 기업 중에 업종 중에 하나가 철강주더라고요. 철강. 철강도 보통 우리가 경기 민감주 시크리컬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이 사이클을 타고 간다. 근데 이번 포스코홀딩스가 역대급 실적을 냈는데도 이게 역대 실적을 좋게 냈기 때문에 이제 꺾일 거다. 이 논리가 좀 되게 심해요. 피크아웃이라 그러잖아요. 네, 매출이 정점에 예. 있다. 그래서 또 이제 주가가 그 못 논리로 올랐다. 또 주가가 또 이게 예. 안 갑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좀 동의는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철강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구조적으로 지금 왜냐 지금 인플레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철강은 공급이 좀 부족해요. 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도 철강 생산국이거든요. 네. 수출 못하고 중국은 이제 수출 규제까지 들어가요. 네. 자국에서만 이제 생산하는 걸 소화를 하고 외부로 이제 수출 안 하겠다는 게 작년부터 나온 건데 네. 탈탄소 정책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게 탈탄소 왜냐하면 정책. 석탄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도 공급이 늘기가 좀 어려운 구조예요. 예. 근데 수요는 부진하죠 당연히 중국이 지금 안 좋으니까. 근데 중국은 인프라 투자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걸 보면 어느 시점에서 또 저는 철강 업종에도 당연히 관심들이 늘어날 걸로 봅니다. 무엇보다 저평가돼 있으니까 네. 한번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프레 시대에 제대로 가격이 지금 반영되지 않은 철강 업종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염불리 우리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의 투자 전략 지금까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